안녕하세요. 생물 강사입니다. 어, 아까 뭐라 그랬지? 그, 수업 방식을 좀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과거에 저는 책을 보면서 판서 위주로 필기를 했었는데, 생물이라는 게 좀 양이 많고 주제가 다양하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단권화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권화가 잘 돼 있는 책이 이 따뜻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기본 해독을 좀 강조하려고 하고 그 흐름을 가지고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개념이 녹아 들어오기 때문에 뭐 생물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제가 그 2019년 그때 9월쯤인가 1차 강의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생포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생물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히려 쉬운 편이고 지구과학을 뭐 할 정도면 생물도 충분히 거뜬하게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기본서 하나 해독을 강조할 테니까 기본서 위주로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 말은 기본서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믿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따뜻한 생물은 뭐 따뜻한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물 자체가 가지는 온기의 그 따뜻함도 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한 그런 따뜻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물은 항상 중요한 게 개념과 어떤 연결 관계 이런 게 중요해요. 연결고리. 개념이라는 게 그 어떤 작용이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작용 기전이라든지 원인과 결과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으로서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 그런 거 뭐 그런 거고 물리학의 개념 이러면은 공식이 생성된 원리라든지 문제 풀어가는 방식 그런 걸 이해하는 거고 생물에서 개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생물 자체가 그 어떤 작용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약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직접 한번 볼까? 직접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그 우리 기출 문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호르몬 부분에서 그 티록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야. 티록신이라는 건 호르몬이에요. 이건 그냥 사실이거든. 어떤 사실이야.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약간 흐름을 좀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노트 나와라. 노트 나오거든. 티록신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는지부터 볼게요. 보통 우리가 추울 때 티록신이 분비돼요. 춥다는 건 우리 체온이 좀 낮아지는 환경이거든. 우리 사람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37도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온이 내려가면은 열 손실이 많아지겠죠. 왜냐면 일정한 체온하고 바깥하고 온도 규율기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그 열 균형을 맞추려면 열 생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다 알겠죠. 그래서 그 추위가 오게 되면은 시상하부가 이걸 감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 수용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상하부라는 그 뇌 부분이 있단 말이야. 지금 추우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막 눈이 펑펑 오고요. 사람의 그 뇌 부분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뇌 부분이 있으면 여기 시상하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TRH가 뇌하수체 전역 전 필기는요 시험하고 관련돼 없는 건 되도록 안 쓰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많이 나왔던 주제가 요 흐름이에요. 피드백 효과 이런 거 다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뇌하수체입이라는 그 기관도 뇌 시상하부 아래쪽에 약간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TSH를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공부하다 보면 신호 전달 과정으로 이제 A가 B를 일으키면 B가 C를 일으키고 그 시계열적인 그런 과정이 항상 등장하고 그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 흐름,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TSH가 이제 그 호르몬인데요. 또 갑상선이라는 부분.
갑상선이라는 건 그 사람의 그 목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나비 모양으로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뭘 분비하냐면은 바로 티록신을 분비해요. 티록신이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지금 추위가 왔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갔잖아. 그럼 열상승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대사율을 높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열생성을 늘리겠죠. 그러면은 열생성 늘리게 되면은 체온이 올라가게 돼요. 이 대사율을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사라는 거는요, 물질 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대사라는 건 생물들이 하는 기본적인 특성인데, 이거는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거. 살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 걸 만들고, 에너지 만들고 그런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이걸 크게 이제 합성하고 분해로 나눴을 때, 여기서 대사율은 보통 이제 분해 작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녹말을 섭취하고 녹말을 분해하면 포당이 나오고, 우리 인체 대부분 포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당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볼게요.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에서 공부하는 게 포도당을 이제 분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6탄당이거든요. C6, H12, O6. 근데 요거 이제 6탄당을 CO2로 완전히 다 분해할 거란 말이에요. 이 결합을 다 쪼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CO2로 이제 분해하면 6개가 나오겠죠. 근데 보통 이제 생화학 부분 뒤에서 배울 텐데, 포당을 분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 ATP 에너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할 때 이제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호흡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물질을 태울 때 전자 받아주기 위한 전자 수용체인데, 이렇게 하면은 6개의 CO2가 나오고, 그리고 H2O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체는 거기서 보통 30 내지 32 ATP를 만들어요. 이 표준 상태에서 ATP 한 분자당 7.3kcal가 나오는데, 요걸 에너지로 환산하면 포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 686 에너지의 한 34%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우리 연력학 공부할 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저장되더라도, 전환되더라도 전환 효율이 100% 아니었고 보통 유술에서 한 열 형태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태우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이 생체, 이거 이제 생태 활동에 쓰는 거거든.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열로 나온다. 그 열이 뭐냐 하면은 한 66% 정도 된다. 요 열. 그래서 물질을 많이 태우게 되면은 그게 대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다이어트 식품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게 티록신이란 말이에요. 그 티록신이 살 빼는 왜 도움이 될까? 많이 태우기 때문에. 많이 태우면은 지방 같은 것도 많이 태우고 체중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열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볼까? 추위가 오니까 티록신이 분비되고 물질 연소를 많이 해가지고 열 생성을 늘렸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 엮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레이버스병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베르스 생물이 약간 미트에서 출제된 개념이 그대로 좀 뽑혀온단 말이에요. 그레이버스 질병은 미트 시험에 출제된 그 개념이 바로 나왔고요. 그건 엄청 숨어있는 주제인데 그게 베르스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PCR 시험이 22년도에 그대로 미트 시험에 출제된 문제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3년도에 그 연관과 교차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 상반 교차 문제가 있는데 그 자료 자체가 미트 시험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문만 조금 쉬운 형태로 바꾼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출제본이 들어가느냐가 생물 공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점수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 23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오던 주제에서 5문제 나오고 그동안 계속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던졌던 부분이 5군데가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약간 내년도 아마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리고 올해처럼 충분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어렵게 느낄만한 그런 수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세독을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래요. 저는 기본 세독밖에 없다. 그럼 그레이버스병 한번 볼게요. TSH라는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면은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었잖아. 근데
이 TSH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가 항체. 그러니까 이 갑상선에서 어떻게 만들냐면은 갑상선 세포가 있는데 어떤 신호물질은 그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막이면 세포막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TSH를 우리가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게 이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가요. 호르몬이라는 게 혈액을 타고 멀리까지 갈 수 있거든. 우리 온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잖아. 그럼 어디로든 호르몬은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이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냐 없냐. 이게 바로 TSH 수용체예요. 리셉터 수용체. 근데 여기 이제 결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신호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티록신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티록신을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티록신을 만들어. 그럼 티록신이 혈액으로 넘어가서 이제 온몸에 이제 그 티록신이 우리 인체에서 스펙트럼이 제일 높은 호르몬이에요. 우리 인체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은 티록신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티록신에 다 반응할 수 있고 물질 대사가 전반적으로 커지게 되죠. 하여튼 티록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호가 와야만 티록신 만드는 세포가 만들게 되거든. 근데 그레이버스병 기출 문제 개념 한번 볼게요. 끄집어 볼게요. 이게 지금 정상인들은 근데 이 음성 피드백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티록신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면 어떻게 돼요? A가 B를 C를 C가 계속 이렇게 자극하면은 이 계속 끊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자극이 되니까 열이 점점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은 거는 이 티록신이 충분히 축적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억제해요. 그게 이제 음성 피드백 개념인데 얘가 됐다 많이 못다 얘가 내 아주 전념해서 그만 만들어줘. 음성 피드백을 해요. 음성 피드백.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음성 피드백은 항상성 있죠. 항상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요거 유지할 때 중에 우리 인체가 항상성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 체온도 한 37도고. 그러니까 티록신이 계속 분비되면 체온이 계속 올라갈 텐데 티록신이 충분히 축적되면은 자기를 만들게 했던 원인, 걔가 누구야? TSH잖아. 그러니까 얘를 억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TRH도 이렇게 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음성 피드백이 됐다. 그러면 티록신이 좀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시 내려가니까 또 올라가고 이렇게. 긴장 상태, 진동하는 상태를 일정한 수준 유지하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항상성 개념이거든.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보통 면역계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자기 아닌 걸로 인식하고 그걸 공격하고 제거해서 자기 방어하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이게 시스템이 좀 뭔가 잘못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 세포가 만들어지거든. 이건 항체가 만들어져. 근데 어떤 항체냐면은 이게 이제 TSH 수용체 있죠.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 막 표면에 있는 여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요. 항체. 이걸 자가 항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항체를 요렇게 그릴게요. Y자 모양의 항체는. 그럼 얘가 갑상 그레이브스병 환자 있죠. 그레이브스는 매스컴에도 나오죠. 그 이연걸 막 영화 찍은 그 있잖아요. 그분도 막 이거 하고 성우 중 애니 성우 중에 그 무슨 유리 씨도 막 이거 걸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결합한 이렇게 항체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 이렇게. TSH가 수용체 딱 결합해가 신호 전달해가 티록신 많이 만들겠잖아요. 근데 항체가 보통 이제 외부 물질 제거할 때도 관련돼 있는데 얘는 마치 얘가 이걸 표현하는 게 생물학적 표현은 이제 이게 TSH처럼 작용한다. 이것이 이제 TSH처럼 like 이펙트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똑같이 신호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역시 신호 전달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티록신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 왼쪽과 오른쪽 차이점이 뭐냐? 티록신 만들면 된 거지 뭐. 그럼 됐잖아. 아니. 티록신은 체온 조절에서 음성 피드백을 받거든. 그럼 여기는 요 티록신이 분비되면 얘도 음성 피드백은 해요. 얘도 음성 피드백은 한다고.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시험 주제거든요. 이게 시험 주제잖아. 보통 이거 많이 물어본 게 이거거든. 그레이버스 질병 환자에서는 티록신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 음성 피드백하니까 TSH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보통 항체를 B세포가 만들잖아. 자가 면역이고 B세포가 항체를 만들잖아. B세포. 근데 이 항체 만드는 거는 계속 뿜뿜 나오죠. 조절 안 받는 거거든. 계속 만들어내. 계속 만들어내니까 TSH가 자극을 안 하더라도 항체가 계속 만들어지면 항체가 계속 이걸 자극하니까 티록신이 계속 많아지죠. 이렇게. 이게 바로 그레이버스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티록신 과다가 되죠. 이 티록신 과다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다, 강화되어 있다. 이건 정상인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지. 그럼 대강 예상되는 건 뭐야? 얘가 대사율을 높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사율이 높고요. 대사율 높은 건 다 알지. 정상인보다 좀 더 높겠지. 그러면 열 생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뜻해. 겨울에 좋겠죠. 체온이 높아요. 체온이 좀 높은 사람이. 그리고 열 생성이 많이 되니까 땀을 많이 흘려. 땀 생성, 발한. 땀, 이걸 우리가 발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많이 나요.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이 나. 보통 우리가 추울 때는 이제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더울 때가 문제가. 더울 때는 몸에 있는 열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열에 계속 몸에 열이 많아요. 더위 민감해. 더위를 잘 못 참아. 이렇게. 그래서 한 마이너스 20도 막 몽골 이런 데 가면 올겨울은 따뜻하네 이러겠죠. 예, 그런 특징이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티록신이 하는 일이 연계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 이제 뭐냐면은 맥박이 빨라요. 심장 박동이 좀 빠르단 말이에요. 빠른 맥박을 뭐 한자 다 빅맥이라고 그러잖아요. 빅맥. 이게 왜 생기냐면은 연관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갑상선 호르몬 우리 생장에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신경계 발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여러분 몸에서는 티록신이 그 신경계 발달하고 뇌 그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특히 이제 어릴 때 태아 단계에서부터 요 티록신이 생장, 뇌 발달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티록신을 누가 만드냐 하면은 갑상선이 만들었는데 이 갑상선이 뭘 필요로 하냐면은 요드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요드. 그 요드가 이제 산모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태아가 티록신이 부족해가지고 크레틴병이라고 해가지고 생장장애, 발달, 뇌발달장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우리 성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교감신경 다 알죠. 교감신경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이 아니 그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결합하는 수용체죠. 수용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어셉터잖아요. 근데 그 수용체 발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그 약간 전문 용어로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라고 그러거든요. 아드레날린성. 그래서 한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이나 그 물질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호영적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걸 좀 늘려주면은 교감 활성이 항진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화가 많아요. 불안하고 뭔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과민.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 뭐 있다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 다시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작용이 뭐고, 기능이 뭐고, 왜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그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는 게 개념 정리하는 거고, 그걸 잘 이해하려면은 단편적으로 그 생물을 암기하려고 하는 그런 전혀 저는 반대하거든요. 전체 흐름을 느끼도록 읽는 게 중요하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약간 연관성 있는 거. 여기 또 따지면 이제 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 많이 있어요? 뭐 학병원 학생들 이게 여기 바다에 가면은
이 긴 거는 한 100m 된 이런 것도 있어요. 엄청. 이게 다시마거든. 이 다시마는 요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닷물의 거의 한 100만 배 정도를 농축하고 있는데 화학적으로도 요도를 공업적으로 추출할 때도 이 다시마를 다 산다고? 그렇죠. 다 살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일본 원전 터졌을 때 다시마를 완전 사재기 한 그것도 다 사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마 일단. 요거 이제 해산물 섭취를 많이 하면은 이제 요도가 충분히 공급되고 지옥신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성장이나 뇌발달 이런 게 충분히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해안가에서 멀리 위치한 산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 뭐냐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갑상선이 좀 커지는데 갑상선이 왜 커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료가 있어야 돼. 요도가 있어야만 티록신이 만들어지는 건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은 추워지면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해했단 말이야. 그럼 추위가 있고 요도가 있을 때 이렇게 티록신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게 이제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넘어가면 이 엄청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3,500m 정도. 안데스라든지 그 네팔 그 히말라야 이제 높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요도 공급이 잘 안 되죠. 해산물 공급이 안 되네. 해산물 공급이 안 돼. 해산물이 여기 있는데. 해수. 그러면은 요도 결핍이 되면 티록신 부족이 되죠. 합성이 잘 안 되죠. 부족이 돼요.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기출 문제도 한 번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 정신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볼게요. 다시 앞 단계 가보면은 여기 티록신이 부족, 음성 피드백이 안 되는 게 하죠. 음성 피드백이 안 되죠. 티록신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음성 피드백이 안 되겠지. 그러면 TSH, TRH 분비가 억제 안 되니까 계속 높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음성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면은 TRH도 엄청 높고요. TSH도 엄청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티록신을 만들게 하는 TSH 있잖아요. 얘가 갑상선을 계속 자극해요. 그래서 갑상선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요도가 있어야 갑상선이 티록신을 만들지. 이 TSH는 갑상선을 유지시켜 주는 데도 중요하고 티록신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티록신을 만들 수는 없어. 요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갑상선을 계속 유지시키고 발달시키는 작업은 계속 오게 되니까 갑상선이 커져요. 이거를 갑상선 비대 이렇게 하고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갑상선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상선이 커진 비대해주는 갑상선 종은 요도 결핍만으로 유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도 섭취 부족으로 일어나는 갑상선 종을 심플을 붙여줘. 심플. 그럼 다시 갑상선이 커지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요도 커지겠지 그럼. 그레이브스병 다시 볼게요. 항체가 TSH처럼 계속 치료신 많이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항체가 계속 갑상선이나 커져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상선이 얘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이 커져요. 여기서 어디 갔지? 여기가 갑상선 비대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레이버스 병도 갑상선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것도 갑상선종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임신이 된 경우 산모가 그레이스병이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항체라는 게 우리가 5가지를 배울 거거든. 나중에 면역의 항체를 5개 배울 거야. 그게 5개가 뭐냐면 일반 이뮤노글로불린 IgM, IgG, IgA, IgE 그리고 IgD를 배울 텐데 보통 이제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건 IgE고요. 보통 이제
분비되는 타입이 있죠. 우리 침이나 눈물이라든지 막 젖이라든지 이런데 온통 분비되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그 침입자가 상피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침입 방하고 공격하는 이런 애가 IgA 항체인데 이제 IgG가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 근데 요 특징이 이제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IgG 타입.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임신을 했을 때 태아는 면역기가 충분히 발달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만든 항체가 그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넘어가 가지고 방어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산모가 이 TSH 수용체 된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항체, 이것도 IgG 타입이야. 어떤 일이 생겨?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태반이라는 게 있죠. 태반은 산모의 모세혈관하고요, 태아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산모에서 IgG 항체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아에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세가 나타날 것이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상이 되죠.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생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면 티록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분자 생물학하고 관련된 거거든. 지금 우리가 생리학적인 거 공부했고요. 약간 생화학적인 것도 공부했어요. 이게 물질을 태우게 되면은 보통 표준적인 조건에서는 66% 정도는 열로 방출돼요. 우리가 인체가 수득하는 거는 34% 정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면역학적인 것도 약간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항체 중에 이제 이게 IgG 타입이고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니?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세포적인 것도 이해되잖아요. 세포 생물학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신호 전달이거든요.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신호 전달이라는 거. 신호 물질이 뭐 호르몬도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있고 사이토카인도 있고 성장인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게 수용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티록신도 신호 전달을 통해서 작용했으니까 티록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게요. 이게 약간 분자 생물학적인 주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우리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흘러다니는 그런 거를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가 티록신이. 근데 티록신은 요오드가 4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아미노산 부분 공부할 거거든요. 아미노산 부분 공부할 때 요 티로신에서 만든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여기 CH2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티록신이 만들어지는데 구조가 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CO 아미노기 있어요. 그리고 H 있고 이렇게고 여기 요도가 이렇게 하나 붙었죠? 2개 붙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붙었죠? 4개 붙었죠? 이게 티록신이고 이는 티록신이에요. T4 타입. 이렇게. 이 구조 자체가 보면 이제 화학에서 공부한 막 친수성하고 막 소수성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얘가 요 아미노산 부분 있잖아. 요거는 약간 친수성 부분은 맞는데 요 전체적인 특징이 약간 소성이 강해요. 이렇게 요 부분. 약간 여러분 전체적으로 약간 소성홈이. 친수성하고 소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물학에서 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냐 아니냐 그거가 좀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거든. 이 소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록신이 원래 이제 혈장 단백질하고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막 수송되다가 요 이제 우리 그 인체 그 전반적인 세포로 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혈관 틈을 통해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세포막을 이렇게 유령이 담 넘어가듯이 수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세포막을 그대로 흘러 쑥 스며드는 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요. 세포학에서 물질 수송에서 공부할 단순 확산 개념 나중에 다시 보고 이걸 또 다시 보면 이런 느낌이단 말이에요. 세포막을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인지질이라는 소성막이에요. 기름층이야. 그러니까 세포막이 기름층이야. 인지질층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데 요
인지질 분자 사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쓱 틈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약간 소성이니까 친지질성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 꼬시지도 않았는데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T4 타입이에요. 근데 보통 작용할 때는 요 좀 심한 개념인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요도 하나 빼고 우리는 별에서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좀 중요해요. 법 과목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 갈 때만 중요하지 나중에 그 법 지식은 쓸 일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의견서 쓰고 기술 분석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거 자연과학 지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할 거예요. 하여튼 핵으로 들어갈게요. 세포에 이제 핵이 있거든요. 이게 이중막이에요. 막이 두 개로 돼서. 세포막은 지금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단일막 이중막이에요. 다 시험에 중요한 지식이니까 지금 하는 거. 그리고 핵공복합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뚫려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냥 얘는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DNA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티록신 조절받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전자가 있고요. 티록신 반응성 유전자가 있고, 티록신이 이제 그 수용체가 있거든. 이게 DNA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전사인자라고 하는데, 이 전사 조절에 관련된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티록신이 이렇게 결합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유전자를 막 켜는 거야. 이렇게. 켜요. 그러면 유전자 전사가 막 일어나. 그럼 RNA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RNA. mRNA. 막 전사하고 가공이 되면 이제 RNA가 핵공복합체를 통해 가지고 핵에 이제 뚫려 있는 구멍 있잖아요. 그 부분 통해서 이렇게 빠졌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보솜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신호 소포체 신호술이 있으면 이제 소포체로 가요. 제가 소포체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렇게 막 소포체로 가가지고, 이, 나트륨 펌프 지금 만들 거거든. 나트륨 펌프 만들 거거든요. 나트륨 펌프를 만들게 돼. 그래서 여기서 골지체로 가고, 나중에 이제 그렇구나 이해할 거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나트륨 펌프, 이 세포막에 나트륨 펌프가 말하지. 그래서 결국은 티록신이 하는 일이 아까 대사율을 높인다고 그랬거든. 그 대사율을 높이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티록신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유전자를 막 켰어요. 그래서 나트륨 펌프. 나트륨 펌프 우리 인체의 그 에너지 한 25%를 쓰는 단백질이에요. 왜냐면은 이 세포가 우리는 세포막은 있지만 세포벽이 없어요. 식물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삼탑이 다른 상황에서 터질 일은 없는데 동물은 삼탑 유지가 안 되면 터지거든, 죽거든요. 그래서 삼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트륨 펌프가 하는 일은 삼탑을 유지할 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래야만 이제 세포 부피가 유지되거든요. 이거 하는 일은 ATP를 막 써요. 25% 정도나 쓴다니까? 엄청 많이 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제 나트륨을 3개 퍼낼 때요. K를 2개 퍼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일을 하느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요거 하느라고. 나트륨 막 퍼내고 K 막 퍼내.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나트륨 펌프가 ATP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트륨 펌프도 많이 늘리고, 나트륨 펌프 활성, 수도 늘리고요. 활성도 증가시키고, ATP를 많이 쓰게 하니까 대사율이 높은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우리 전반적인 세포 다 스며들어 가가지고 막 ATP를 많이 쓰게 했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체온이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그런 느낌. 이게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물은 이렇게 연관이 돼서 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큰 고리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생물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 팩트를 하나 배웠는데 얘가 생화학적인 거, 물질대사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대사 쪽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지는 ATP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질 연소 많이 시키고 막 이런 거 막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했어요? 생리학도 공부했고, 그런 일을 했었지. 이게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도 공부했어요. 티록신이 그렇게 작용하려면 이제 ATP를 많이 소모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트륨 펌프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티록신이 어떻게 잡혔어요? 이게 세포학하고 관련된 거죠. 뭐 이렇게. 이게들이 다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뭘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요 부분 공부하다 보면 요게 떠오르고 요 부분 생리학 공부하다 보면 분자생물학적인 것도 떠오르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은 어떤 하나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떠올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항상 해독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단편적인 암기 이런 거는 진짜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다. 생물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럼 그거 오늘 하나 그거 배우면은 그걸 잘 깨달으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뭐 내가 이런 느낌이 이제 생물인데 그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전체적인 연결 관계 논리적 구성. 저는 또 별에서 시험을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목차 위주로 막 적어놨잖아요. 그게 약간 흐름을 느끼도록 이렇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나 생물 전공자들은 책이 좋다는 건 알거든. 예, 그 다음에는 뭐 수험생 노베에서는 그냥 그 책이 그 책이지 뭐. 그러니까 어쨌거나 해독을 항상 열심히 하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히키코모리에게 한나스의 태양은 너무 뜨겁군. 막 이런 이야기네. 그 다음에 프로페서 얘기는 보통 이제 뭘 이야기하고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 잘 안 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그냥 보는 걸로. 일단 1차 수험서로 냈어요. 그리고 생물학은 이제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접근성이 좀 좋은 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계되어 있는가. 우리 사람 자체라든지 자연 환경 이런 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접근하기 좋은 거고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뭐 화학 공부하면 좀 답답하게 막 분자 오비탈 하고 뭐 이러면은 양자역학 이러면은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로만 이렇게 공부하는데 생물은 그렇지 않거든. 생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생물이 워낙 양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 정리해야 되냐. 이거 항상 중요해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게 되면 지식은 늘어나거든. 그건 이해하잖아. 근데 양을 늘리는 만큼 출제될 확률은 내려가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양을 늘리더라도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죠.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게 되니까. 요 특정한 선을 맞추는 데가 여기인데 저는 그냥 한 요 정도 약간 요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주제에 다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면은 약간 캠벨 생명과학이 그 대학 1학년 가면은 2학기 용어로 배우는데 거기서 약간 엑기스적인 거는 그냥 다 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리고 뭐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효과 얻으려면 뭐 한다? 해독을 하는 거다. 해독 중요. 요거. 딴 공부도 마찬가지 해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순전히 막 보통 이제 막 어떤 거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막 쓸데없이 애들 앞에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그냥 해독이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알거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때는 그 2차 시험 할 때도 요즘은 그 GS 같은 거 좀 많이 쓰기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었죠.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계속 읽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자기 서브 노트식으로 이렇게 목차 만들고 약간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노력을 최대한 아끼고 했더니 해독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살펴보는데 4.0을 만들 때도 이제 크게 이제 뭐 빠진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3.0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혼자 읽어도 전체적인 줄거리하고 맥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 위주로 소설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너무 압축적인, 이게 요약식의 공부를 하는 애들이 특징인 건데 너무 압축적이거나 그런 거가 약간 최종 정리할 때는 도움이 돼. 최종 정리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그렇다. 그래요. 넘어갈게요.
생물 우리 공부할 내용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 구성하는 물질이 뭐고, 이제 이게 생화학적인 거거든. 효소하고 물질대사 있잖아요. 아까 우리 물질대사 개념은 뭘 합성하고 분해하는 이런 걸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은 엔자임이라는 효소 단백질이 한단 말이에요. 그 효소 단백질이 이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출제되는 게 강합성 부분이 지금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강합성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세포생물학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포생물학에서 다루는 주제를 거의 다 넣어놨어요. 별일사 1차 시험 수험서 주제 이걸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적어놨는데 아까 우리가 그 티록신 공부하면서 세포막에서 이제 막을 통과할 때 티록신은 세포막에 잘 녹기 때문에 스르르르 섬에 들어갔다. 뭐 이런 느낌. 신호 전달 같은 거는 어떤 신호 분자가 세포막에 있든지 세포 내부에 있든지 수용체 결합해가지고 신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TSH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에요.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은 물에 녹는 형태이기 때문에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딱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도 시험 문제 지문에도 뭐가 나왔어요? 친수성 호르몬은 세포막 수용체 결합한다. 딱 나왔잖아.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 부분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데, 뭐, 별에서 유전 문제가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건 좀 어렵게 나온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그렇다고 이거 막 더 확장해서 계속 많이 공부할 수는 없고, 그냥 기출 문제 기준으로, 이해하고, 거기다 연속 문제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로 알차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분자생물학은 DNA에 있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그걸 조절하고 돌연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인데 아까 공부할 때 이 전사 과정이 이제 그거예요. 유전자로부터 mRNA 만들고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걸 번역이라고 그러거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 같은 거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분자생물학 요 부분은 안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생리학은요, 실제로 생물 공부할 때 양이 제일 많은 부분이. 근데 희한하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좀 신기하죠. 보통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거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로 면역학이 전혀 안 나오다가 코로나 이후로 약간 면역학을 계속 출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주제죠. 약간. 그리고 생식 발생 이것도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게 수능 쪽에서도 생식 발생 이런 부분 아예 빼버렸단 말이에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그게 거의 한 15년 넘었거든요. 근데 항상 안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 계속 나온 게 좀 특징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발생 부분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태학은 뭐 생물과 환경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건데 그 전에 쭉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 주제인데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진화. 요거는 이제 하리 바이엔베르크 법칙 그거 계산하는 문제 하고요. 그 진화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개념들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류 부분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3개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을 늘리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으로만 그냥 정리해두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시험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아는 게 나오면 되고 책에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그거 못 푸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출제 빈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건 중요한데 여기 딱 그러면 한 전반 있잖아요. 여기 분자생물학까지 그러면 여기서 거의 한 7문제가 나와요. 볼게요. 거의 한 7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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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7문제 나오고 있죠. 신기하죠. 그래서 막 그 생리학 파트 요거는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생리학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신경계나 호르몬 이런 거 좀 공부하면 되는데 또 변신은 그 순환계 쪽이죠. 심장 쪽이나 그 소화 부분 이런 데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더라고. 근데 일반적인 시험에서 엄청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호르몬에 대한 뇌분비계하고 신경계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밑도 경향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호르몬하고 신경계. 그거는 빼먹으면 안 되는 걸로. 면역학은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좀 강세. 약간 나올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생식은 이게 나왔고요. 대강 요렇다. 어쨌거나 뭐 출제 빈도는 요렇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한 건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지금은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시간 어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그냥 2달에 한 번 정도만 한 번씩 해독한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좀 피드백을 해서 좀 더 기억에 남게 하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시험 임박에서는 그냥 요약서 같은 거 누가 만들든지 그냥 기본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저는 제 걸 권해요. 왜냐면 그 8개, 9개, 10개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해독이 중요하다. 여기 생물이 뭐냐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또 태국을 좀 잘하거든요. 뭐 잘한 것 같은데 시수에서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됐어요. 그 태국어 보니까 그 생물이 뭐냐면 씩밋 시빗 이래가지고 생물이란 생명을 가진 어떤 거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야. 생물이란 생명을 가진 어떤 거. 결혼이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막 이런 느낌 같은데 하여튼 생명이 뭔가 이게 항상 그 생물학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인데요. 여기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첫 절에 들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생물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이다 정도 이해하면 돼요. 딱히 공부할 내용은 아닌데 보통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냥 읽어보면 그냥 흐름을 느끼면서 그냥 읽어보면 돼.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예요. 생물의 특성은 보통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건데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낸 게 한 6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세포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현상이 관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가 뭐냐면 세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능적 단위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 세포 단위로 생물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 단위라고 돼요. 그래서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생물은 어쨌거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어디를 봐도 생물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구조를 가진 애들이 있냐? 없다. 두 번째, 이게 엄청 중요한 특징이에요. 물질 대사를 해요. 차를 운전하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 생물이 살아있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하고 물질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걸 물질 대사라고 하거든. 근데 물질 대사는 크게 2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대사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화학 반응이죠. 이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거를 우리가 생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한 거고, 원래 이제 물질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그게 이제 합성하고 분해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합성하는 거를 동화, 모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외부분 동원할 때처럼 뭔가 작은 애들을 모아가 큰 걸 만들어내는 거, 동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화는 분해라고 그래요, 분해.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그래요. 분리시킨다 할 때 이렇게 큰 걸 작게 나누는 거. 포장을 쇼트 형태로 쪼개는 게 이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강합성이에요. 쇼트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세포호흡이거든요. 포장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요게 이제 물질 대사의 중요한 테마예요. 요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면 눈동자가 좀 커지죠. 어둡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빛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커져요. 그건 무조건 반사거든. 그런 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길가에 가는데 뭐 어떤 여성이 지나간다면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거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왜냐면 자연계에서 그 동물들은 항상 그 포식자, 피자 관점에서 항상 외부를 관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뭔가 움직이게 있으면 그게 해로운 적인지 아니면 동료인지 모르지 않을까.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인 반사에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장을 한다는 거예요. 생장이라는 거는 세포 분열 있죠.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세포가 늘어나는 건데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거. 이게 생장이에요.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걸 생장인데 그걸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뭐야? 몸집이 커지는 거죠. 사람이 커지고 나무가 커지고 이런 거. 이거 이제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생장이다. 생장. 그 다음에 이제 생식을 해요. 자손을 남기는 거잖아. 이걸 생식이라고 그래요. 생식은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손 생산하는 거를 생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생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이 있어요. 성이 없는 거. 그냥 한 개체가 둘로 나눠지는 거. 식물 같은 경우 집에 뭐 부모님 중에 그 분재하고 뭐 화분 키우고 이런 취미 있는데 이렇게 폭이 나누고 이런 거, 남 같은 것도 폭이 나누면 두 개로 돼버리고 이런 게 무성생식이거든요. 꺾고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성생식은 암수가 있어. 삼촌 애기 어떻게 낳아요? 물어보겠지? 어떻게 돼요? 유성생식을 하거든. 그래서 그 정답은 뭐예요? 배란되고 수정되고 발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정되면 그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수정란. 이걸 이제 생물에서는 수정란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걸 이제 그 접합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접합자라고 그래요. 그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정란에서 개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 단세포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단세포가 있었는데 수정이 됐어요. 정자 난자 만나고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의 세포에서 다 출발했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포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요. 이 세포가 이제 막 늘어났어. 근데 보통 사람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차이 나는 세포가 한 220여 종류가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지금 이 세포들은 전부 다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들이에요. 세포 분열하면 똑같은 세포들, 유전적으로 똑같은 세포. 태세포 분열의 특징이 그거거든. 유전적으로 똑같은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수 늘렸어요. 생장하고. 그래서 수정된 다음에 몸집이 점점 커진잖아.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분화가 일어나요. 분화라는 게 있어요. 분화. 이 유전적으로 분명히 똑같은데 분화라는 건 유전자가 차등적으로 발현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인체에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구조 기능이 차이 나냐? 그거는 활동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활동하는 유전자가 다르면은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종류도 차이 나고 기능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세포 기능이 결정되는 거를 분화라고 그래서 결국은 분화라는 거는 유전자와의 차등적인 발현, 어떤 선택적인 발현에 가지고 구조, 기능이 다른 세포들을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되는데 또 다른 일은 뭐야?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뭐 세포가 어떤 신경세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지만 형태를 만들려면 이제 형태 형성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형태 형성이 일어나려면 이제 그 세포 이동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하여튼 개체가 된 거다. 이게 된 거고요. 삼촌 어떻게 태어났어요? 배란, 수정, 발생, 출생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적응 앤드 진화. 적응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이 적응이라는 건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유전적으로 뭔가 변해야 돼요.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돌연변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변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형태, 기능, 구조 이런 게 변하는 거. 그리고 진화라는 거는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게 진화예요. 진화라는 게 뭐 디벨롭 그냥 무조건 우수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진화라는 건 그냥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진화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환경에 더 바람직한 형태로 변하겠죠. 막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생물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요거를 기본서에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요런 맥락에서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용이라기보다는 생물 공부하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연결관계 개념 같은 거 익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흘러서 읽어보면 돼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생물의 특징은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셀이에요. 셀. 그래서 사람 인체를 보면은 거기 피부 상피 조직을 보니까 세포를 하나 정했고 봤더니 세포 안에 핵이 있는 거.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죠. 그 염색체를 보니까 DNA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염색체는 DNA로 되어 있어요. 그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DNA 구조가 지금 이중 나선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정도. 1번 그 세포3라는 게 있는데 세포가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고 그리고 세포는 항상 살아있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학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하나의 조상세포로부터 유래되었다. 그 조상세포를 루카라고 하는데 루카라고 하는 게 여기 옆 페이지 있죠. 여기 보면은 옆 페이지 보면은 루카 있죠.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루카. 뭐 이는 약간 상식 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 걸로. 그래서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의 생물이 엄청 다양하더라도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성이 이런 게 다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테이블은 고등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정리용 테이블인데 그렇구나.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테이블. 일단 개체 유지 속성하고 종류 유지 속성으로 나눠요.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체가 되어 있다. 세포가 기본 단위인데 그러니까 유사하거나 같은 기능 가진 세포들이 모이면 그건 조직이라고 그러고 그 조직이 또 네 종류로 나눠요. 동물은. 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고 그리고 같은 기능에 관련된 기관들은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고 그 기관계들이 모여서 어떤 개체를 구성한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위라든지 위장관, 뭐 간 이런 거는 소화기관이죠. 기관인데 걔들을 합쳐가 소화계라고 그러잖아요. 뭐 신경계, 소화계, 뇌분비계 이런 것들.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그다음에 생장하고 생장에서 이제 발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는 수정란이 개체로 되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발생 과정이라고 그래요. 생장은 세포수 늘려서 몸집이 커지는 거고 생식은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자손을 남길 때 유전이 되죠. 어떤 형질이 자손에 전달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적응, 유전적으로 형태, 행동 이런 게 유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화는 생물이 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세포 속에 DNA라는 게 있는데 얘가 유전물질이고 유전물질은 DNA이고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인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이제 번역이 되면 단백질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사 번역 이런 거는 분자생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전사는 그냥 유전자로부터 RNA 만드는 과정 번역은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거 이런 정도 이해하고요. 전사 가로의 전사는 유전자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번역은 m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리보솜이 만들어요. 리보솜. 뭐 기출 문제도 있었죠. 22년도 기출 문제 리보솜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를 때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mRNA를 쭉 읽어가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 다음에 단백질이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은 물질조사 같은 거 있죠. 생화학 반응이죠. 생화학 반응. 신호 전달 우리 배웠죠. 약간 생장,
발생, 방어, 항체도 단백질이거든. 이런 일을 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유전자 발현 과정, 이거는 항상 중요한데 DNA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전자라는 거 뭐냐? 특허에도 유전자 특허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뭐 청구범위 적을 때 뭐 다 배웠겠지만 그냥 키를 크게 하는 생장 호르몬 유전자 이러면 특허 안 주죠. 뭘 해야 특허를 줘요? 이 유전자라는 건 염기세일로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기세일 제출하고 아미노산세일 제출하는 거 다 알잖아. 그럼 이게 유전자라는 건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는 RNA나 단백질을 저장하는, 암호화하는 거죠.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염기설 같은 거, 염기설. 그 염기설이야. 그 유전자라는 건 염기설이에요. 근데 염기설이라는 게 그 전산학에서 그 막 0, 1, 1, 0, 1, 0, 1 요런 이진법적인 요런 게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염기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뭐냐면 지금 5번 쪽에서 보면 TGG, 요 아랫가닥을 읽어보세요. 아랫가닥 보면 이게 지금 5번 쪽에서 읽어볼게요. TGG. 그리고 TTT, TTT.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유전자라고.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염기설이 유전자거든요. 이 염기설은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그 밑에, 전사되면은, 여기, mRNA의 UGG, UUU, GGG. 이 염기가 이제 4개잖아요. 여기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정보예요. 염기 3개가 한 아미노산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리보솜이 이렇게 읽어갈 거라면, 리보솜이 읽어갈 때 UGG 셀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tRNA가 트립토판을 데려와요. 그리고 UUU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tRNA가 페닐알라닌을 데려와요. 그럼 리보솜은 이걸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아미노산이 줄줄이 연결된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 단백질이 구조로 접혀가지고 이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 내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까 차정적 발현 통해서 어떤 세포에서 단백질이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걔들이 어떤 자기 개별적인 일을 다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생명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 막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거는 RNA나 단백질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는 단백질을 안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tRNA라든지 리보솜 구성하는 RNA라든지 그리고 또 시험에 중요한 마이크로 RNA라든지 그런 거는 단백질로 번역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RNA 종류가 2가지 있어요. 조금 고급 개념을 배우는데 프로테인을 암호하는 거 프로테인 코딩이라고 그래요. 근데 넌 코딩이라는 게 넌 코딩. 어떤 단백질을 암호하지 않는 거 넌 코딩 RNA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비암호화 RNA라.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건 뭐야? 이제 물론 이제 그 리보솜 구성하는 RNA는 라이보조멀 RNA에서 rRNA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미노산 운반해주는 tRNA 있잖아요. tRNA라고 하는데 시험에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 RNA 있잖아요. 마이크로 RNA, mRNA. 요거. 그리고 23년도 문제에 나왔던 뭐야? 크리스프 RNA, CRRNA 이런 것들. 이 중요하거든. 막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넌 코딩 비암호 RN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건 꼭 단백질로 보니까 안 되는 애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기출 문제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라는 지문이 나와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유전체라는 거 뭐냐면은 지놈이에요, 지놈. 옛날에는 이거를 게놈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게놈 프로젝트 게놈 쓰거든. 이 독일어예요. 왜냐면 보통 이게 게놈이 독일어 원이기 때문에 독일어는 또 제가 좀 잘하거든요. 그 소리 나는 데 쓰면 게놈 이렇게. 근데 이 표현이 어색하니까 영어식 지놈을 쓰는데 이제 요새는 유전체라는 걸로 통했어요. 옛날에 2000년대 제가 항상 빠리빠리 돌아다닐 때 그 벤처 붐이 이러는데 그때 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묻지마 투자하고 그 시기에 게놈이라는 표현이 보통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어감상 안 좋았던지 어느 시점에선가 유전체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전사체. 이거는, RNA를 전사물이라고 그러고, 유전자들로부터 만들어진 RNA 전체 집합을 옴이라는 표현 항상 써. 옴, 여기. 지놈, 그리고 트랜스크립톰, 복합 전체, 그리고 프로테옴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한 개는 프로틴인데, 그 단백질 전체 집합은 프로테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기출, 그 별에서 기출 문제 뭐가 있었어요? 예전에? 단백질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백질체를 연구하는 게 영어식 이제 프로테오믹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오믹스. 단백질체, 그러니까 한 세포가 만드는 전체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하고 어떤 연관성 상호작용하냐, 그거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게 프로테오믹스라고 하거든. 뭐 기출문제 나온 용어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 다 나오니까. 그 다음 페이지. 유전자 발현 단계는 DNA, mRNA, 단백질. 보통 일반 생물학 수준 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유전자를 보통 단백질 만드는 정보 정도로만 한정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관계를 따질 때 전사 번역 이렇게 하죠. 전사는 DNA로부터 mRNA를 카피하는 거고, 번역은 mRNA 정보로부터 단백질 만드는 거다. 전사 번역 이 정도. 또 유전체 개념 나왔니? 유전체는 유전정보 집합 유전체. 그리고 그 유전체는 유전자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전체는 프로테옴, 단백질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단백질체 연구하는 거를 프로테오믹스라고 하죠. 프로테오믹스.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유전나무라는 게 이거예요. 유전나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기 UGG 이런 셀이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트립토판을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 세계가 한 개 암산 지정하는 요거를 유전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생물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쉽게 해가지고 유전공학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데, 대장균에 사람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대장균이 사람 단백질을 만들어주잖아요. 대장균을 쓰는 이유는 대장균은 어떤 값싼 연료로 굉장히 빠르게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단시간에 폭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 유전자를 넣어줬는데 대장균이 왜 사람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암호를 읽어가는 방식이 똑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분자생물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유전암호의 보편성이다. 모든 생물들이 기본적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읽어가는 방식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그냥 요렇게나 정도 이해하면 돼요. 또 단세포는 세포 한 개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세포 한 개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세균이 그렇죠. 세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균들은 다 단세포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세포인데 얘들이 막 모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단세포 한 개가 생명 단위예요, 얘들은. 대장균. 효모는 빵 만들고 술 담그고 있던 효모 있잖아요. 얘도 단세포예요. 아메바도 단세포고, 즉 신벌레 막 이런 애들, 유골레나 막 윤두벌레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면 다세포 생물. 멀티. 유니셀룰라, 멀티셀룰라 이런 표현인데,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이게 푸른 곰팡이가 그 페니실린 만드는 애거든요. 붉은 빵 곰팡이는 빵에 이제 그 곰팡이 쓴 건데, 그 뒤에 보면 원 유전자, 하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지정한다는 그 부분에 실험 재료로 사용된 건데,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얘는 곰팡이, 핵함, 몰베로, 뭐 초등학교 때 막 수집하고 이런 거 기억나죠. 그리고 예쁜 꼬마 선충, 성게, 개구리, 사람, 이는 다세포.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이제 세포가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거야. 세포들마다 기능이 특성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분화라고 그랬어요. 그 분화를 통해서도 나는데, 분화를 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차등적 발현 개념이 차등적. 그러니까 유전자로 똑같지만 활동하는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 차등적. 그걸 분화라고 그래요. 구조 기능이 달라지는 거. 분화가 되어서도 원래 수정란이 가지고 있던 그 DNA 정보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최근에 생물 복제를 하잖아요. 그냥 그 원래 돌리 이야기하면 돌리의 유선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양을 복제했죠. 그 말은 분화된 세포도 활동하는 유전자가 좀 달라질 뿐이지만 모든 정보는 그대로 지니고 있단 말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라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 그냥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건 미분화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미분화된 세포인데 어떤 특정 자극이 오면은 분화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애들이에요. 그럼 그림 보시면은 이거 기출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보통 이제 아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고? 배란되고 수정되고 착상이 돼요. 보통 우리가 임신이라는 건 착상이 되었을 때 임신이라고 그래요. 착상이라는 거는 언제 되냐면 수정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 난소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배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자궁 쪽에 있으면 정자가 여기 수란관 상부 있죠. 수란관 여기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수정이 되면은 수정란이 이제 자궁 쪽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이게 한 6일 정도 들거든. 그 6일 정도, 7일 정도에 이게 착상이 돼요. 이때를 우리가 임신이 됐다고 그러거든. 임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면 이제 착상이 되면은 수정란이 이게 이제 그래서 발생을 할 텐데 우리 올해 시험 나온 게 뭐예요? 올해 시험 나온 거 난할이라는 게 있거든. 난할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는 이제 수정란이 빠르게 분열하는 게 난할인데 상실배 포배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상실배는 세포가 한 개 있다. 그럼 두 개로 나눠졌다. 네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세포들이 막 분열해가지고 나중에 뽕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제 포배라는 게 돼요. 이렇게 포배에 보면 이제 공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이게 포배거든요. 요게 얘가 포배거든. 요거. 그래서 기출 문제 뭐가 냐면은 배아줄기 세포는 우리 인체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야. 그러니까 이게 세포 치료제로서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걔들을 원하는 세포, 막 신경세포면 신경세포, 근육세포면 근육세포로 분화시켜가지고 그걸 환자 이식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포 치료제의 원리거든. 근데 그걸 어디서 뽑냐면 여기서 뽑는다고. 이게 배반포라는 데 있죠. 이게 배반포인데 이게 포배 단계, 포배 단계. 포배 단계인데 사람의 보일의 포배 단계를 배반포라고 하거든요. 배반포. 배반포 여기서 이 안에 내부에 숨어 있는 얘들 있죠. 얘들을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가 바로 배아줄기 세포예요. 배아줄기 세포. 이 배아줄기 세포는 인체 구성하는 220여가지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배양하느냐가 이제 기술인 거죠. 이게 잘 키우는 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분화시키는 것도 기술인데 어쨌든 발생 초기에 줄기 세포들이 일단 만들어져 가지고 인체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고 나면은 배아줄기 세포는 없는 거고 이제 성체 줄기 세포라는 게 있거든. 성체 줄기 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성인들에서는 이제 그 피부 줄기 세포, 막 신경 줄기 세포도 있어요. 근육 줄기 세포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은 이제 그 한정된 분화능을 가져가지고 그 자기가 위치한 기관에 필요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배아줄기 세포는 배아 단계에서 모든 세포 다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출 문제 그 낭배기에 뭘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낭배기 포배 다음에 낭배거든요. 포배 다음에 낭배인데 포배기에 뽑아내는 거야. 포배기. 근데 기출 문제는 낭배기 이거 틀렸거든.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전 분화능이라는 건 플루리포텐즈라고 하는데 배아줄기 세포는 인체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쭉 올라가면은 수정란 한 개 세포에서 필요한 세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 중간에 딱 나타난 게 배아줄기 세포였고 그 개가 이제 필요한 거 다 만든 거죠. 지금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인체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유전체, 즉 염색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세포 구조 기능이 차이 나냐? 뭐라고 했어요? 발현, 유전자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를 발현이라고 해요. 익스프레션, 발현. 발현되는 유전자 종류 이런 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그림 나왔죠. 이때 보면은 췌장세포하고 수정체 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유전적으로는 다 똑같아. 근데 보면은 해당 과정은 그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 만드는 과정인데 이는 모든 세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하는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여기는. 왜냐면 모든 세포들은 다 해당 과정 효소들이 있으니까 요 유전자는 무조건 다 켜져야 되는 거야.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근데 크리스탈린 유전자는 수정체 세포만 필요하고 나머지 세포들은 유전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발현은 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인슐린은 모든 세포들이 다 인슐린 유전자는 있어요. 있는데 누가 발현한다고? 베타세포가 만들어요. 베타세포. 그 인슐린 췌장 이자. 췌장은 이자세포이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할 때 그 췌장 있잖아요. 이게 인슐린 만드는 건데,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되냐면은, 이 췌장이 알파세포도 있고 베타세포도 있는데요. 인슐린을 만드는 건 베타세포가 만드는 거, 이런 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파세포가 글루카곤 만드는 사진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헤모글로빈은 여기 적혈구가 만드는 건 적혈구 없잖아. 적혈구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세포들은 다 이 유전자는 있는데, 발현은 안 한다. 이게 바로 분하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도 있지만 또 차이 나는 유전자들도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유전자가 바로 구조 기능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레이 요거는 이제 그 실험 기법에 나와요. 시험에 노던 블로팅 개념하고 노던 블로팅 나온 게 있거든. 노던 블로팅. 보통 유전자가 발현될 때는 RNA를 만들잖아. RNA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활동하면 그 유전자의 R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유전자 RNA를 분석하는 게 노던 블로팅이거든. 근데 그 한 세포가 만들어내는 모든 RNA를 다 검출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마이크로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조직화되어 있다.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생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원자. 그리고 원자가 모이면 분자. 분자가 모이면은 이제 뭐 단백질, 핵산 이런 거,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게 모여서 이제 세포를 구성하게 되고 같은 유사한 구조 기능 가진 세포들 모이면 그게 조직이 돼요. 그리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돼요. 보통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 조직 있잖아. 그래도 동물 기준으로 4가지 조직이 있어요. 이게 4대 조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인체 구성하는 세포들은 크게 4가지 조직으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상피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죠? 겉면을 둘러싸고 있고 안쪽 그 소화관이나 호흡기 벽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상피 조직은 피부의 표피 있죠. 표피 또는 점막 이런 데를 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은 다 이해되죠? 그럼 근육 조직도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 근육은 우리 인체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참고. 골격근은 이제 뼈에 보통 붙어가지고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심장이 있죠. 심장근은 또 골격근하고는 조금 차이 나거든. 그리고 이제 평활근이라는 게 있어, 평활근. 이게 이제 평활근이 나머지 있죠. 그 보통 혈관을 둘러싸고 있다든지 소화관 있죠. 위장관. 방광 있죠. 이런 거 다 평활근이에요. 그리고 자궁 이런 거 다 평활근이에요. 많죠? 이렇게 많아요. 우리 홍채 있죠. 홍채. 눈동자고 홍채도 평활근이거든. 홍채도 평활근이에요. 홍채. 홍채가 뭐야? 바로 요거잖아. 이게 눈이 있으면은 맑은 눈, 망눈각. 여기 보면은 빗살무늬 있고요. 여기. 이게 홍채거든. 이게 홍채. 이게 홍채거든. 얘가 홍채예요, 홍채. 보통 이제 생체 인식에서 이 홍채 있잖아. 이거를 이제 그 개인 식별할 때 이게 지문보다 더 차이 많이 날 수 있는 게 여기거든요. 왜냐면 홍채는 보통 사람들마다 이 빗살 무늬가 차이 나요. 빗살 무늬. 그리고 두 번째는 색깔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 조합을 시켜버리면은요. 거의 99.99999%로 무조건 차이 나고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생체 인식에서 홍채는 그런 빗살 무늬 패턴하고 색깔로 차이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얘가 평활근이에요. 평활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격근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통 조절할 수 있어요. 골격근 중에도 의식적으로 조절 못하는 애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추우면 그냥 막 근육이 떨리는데 그는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는 골격근을 쓴단 말이에요. 의지대로 움직이는데 이 평활근하고 심장근은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불수의근. 우리 의식적으로 조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채도 이 눈동자가 커지고 작아지고는 홍채 근육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빗살 무늬 모양의 방사근이죠. 근데 요 안에는 환상근이 있어요. 동그란 아까 과략근처럼 환상근도 있거든. 그러니까 눈동자가 커지려면 누가 수축해야 돼요? 눈동자가 커지려면은 이 빗살 무늬 방사근이 수축하면은 눈동자가 커지겠죠. 눈동자가 커지고 이 환상근 있죠. 환상근. 이게 적어 놓을까? 환상근. 방사근 있잖아요. 이 방사근이 수축하면 이게 눈동자가 팍 커지는 거예요. 근데 환상근 수축하면 쪼임근이니까 눈동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조절 못 하는데 이게 이제 자율신경 조절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동자가 커지는 건 언제 크냐면은 어두운 곳에 갈 때. 어두운 곳에 들어가 보세요. 두렵잖아. 안 보이잖아. 진화적인 걸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데서는 항상 경계를 하고 긴장하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 이 교감신경이 얘를 막 교감 활성이 높아지면은요 어두운 곳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건 밝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빛이 작은 데서는 눈동자가 작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빛이 적게 들어와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아프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교감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부교감이 활성화되면은 요거 이제 어두운 아니 밝은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의식적으로 조절 안 되는 거거든. 뭐 이런 거.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하여튼 이게 평활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가 이제 결합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시험이든지 항상 많이 출제되는 게 이 결합 조직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우리 인체 구성하는 것 중에 상피 빼고 신경 빼고 근육 빼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결합 조직이겠지. 특히 중요한 게 누구예요? 뼈, 연골 이런 거 있잖아. 힘줄 막 질긴 거 있죠. 인대, 혈액도 결합 조직이 보여요.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건데 혈액은 액체 성분으로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건 하여튼 결합 조직이라고 그러고 원래 혈액이 그 혈액세포가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뼈 골수 있죠. 거기서 혈액세포들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다 만들어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조직 이런 것도 결합 조직이에요. 이 시험에 좀 중요한 거니까 보통 어떤 유형이냐면은 결합 조직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많이 물어봐요, 진짜로. 그래서 결합 조직이 이런 거구나 정도 하면 돼. 그래서 이 큰 그림에서 4대 조직 중에서 결합 조직인가 아닌가 이 정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4대 조직이 있으니까 이제 기관은 이 조직이 2개 이상 보통 모여가지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요. 우리 위를 한번 생각해볼까? 위는 소화기관인데 위는 제일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쪽 위벽을 둘러싸고 있는 건 뭐야? 상피 조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에 신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소화를 막 활성화시키거든요. 부감신경이 소화를 활성화시키고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해요. 막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막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기 같은 거 막 신경 조직 막 있나. 그 근육은 이제 이거는 평활근이죠. 평활근. 평활근 있고 결합 조직은 근육 그 바깥에 이제 그 내부에 그 보면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이제 결합 조직 나머지 다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결합 조직에 또 피부의 진피라는 것도 있어요. 피부의 진피. 이렇게. 피부 하면 표피하고 진피 있잖아요. 이게 구분돼요. 표피. 여기 표피. 보통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요새 그거 많이 하잖아. 문신 많이 하잖아요. 표피하고 표피 다음에 진피. 이 표피는 바깥 부분, 진피는 이제 안쪽 부분이거든.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색소를 넣어야만 이게 제거가 안 되거든. 표피는 이게 제거되거든. 왜냐면 표피 세포는 계속 탈리돼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하 조직이라는, 피하 지방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이 피하 지방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우리가 피부라고 하거든, 피부. 그래서 이 피부, 이 부분이 이제 그 진피 이 부분이 이제 그 결합 조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 뭐가 있냐 하면은 결합 조직을 이루는 세포가 아닌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결합 조직에 뭐가 포함이 돼요? 혈액이 포함이 됐죠. 그럼 혈액을 구성하는 그 백혈구나 이런 애들 포함이 되겠지. 그리고 피부의 진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콜라겐 같은 거, 엘라스틴 같은 거 피부 잡아당겨 보면 질기고 막 탄력 있고 이런 거 누가 다 만들어내냐면은 섬유화세포가 있어요. 이 섬유화세포 이런 게 이제 그 피부 진피에서 그 피부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데 막 콜라겐 막 이런 거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보통 강남 스타일 할 때 그 보면 뭔가 어색한 이런 느낌인데 이마가 막 벌럭하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피부로 또 확대해 보면 이게 피부 이렇게 보면은 표피고 진피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좀 탄력이 없다 이러면은 그 히알루론산을 주세요. 히알루론산이 그 탄수화물이거든. 약간 길다란 탄수화물인데 얘가 엄전화를 굉장히 많이 떼요. 엄전화. 음이온성 산성 다당류인데 이 분자 주변에 음이온이 많으면 양이온들이 엄청 많이 모일 거예요. 이해되죠? 이 주변에 양이온들이 나트륨 같은 게 굉장히 많아.
요 분자 주변에만 유독 삼투압이 높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 여기 물이 막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주변에. 그래서 얘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막 불러들이고 양전하를 불러들이니까 분자가 삼투압이 높은 분자가 돼버려가지고 물을 막 빨아들여. 빵빵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런 원리예요. 이게. 레스틸렌 주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장발적 특성하고 환원주의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이거는 생물 그냥 지식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장발적인 건 뭐냐면은 신경세포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때 이제 신경세포가 모인 뇌를 우리가 연구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요소들 내서 발견 안 되던 특성이 상위 단계에서는 발견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성이나 감성 이런 거는 신경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인데 신경세포가 모인 뇌에서는 나타나니까 그런 게 창발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환원주의라는 건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좀 더 단순한 시스템에서 나누어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연구가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연구하고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고 조직 수준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단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대강 뭐 생물이 이런 느낌이다 정도 이해됐으면 5분간 쉬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